환영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심층 분석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고 좀 서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혹시라도 약간 가벼운 미스테리나 흥미 위주의 사건 브리핑 같은 걸 기대하셨다면 미리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직면해야만 하는 내용이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강력계 형사로 20년 넘게 현장을 뛰어온 사람입니다. 제 세계는 그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추상적인 이론이나 가설 같은 걸로 굴러가지 않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물리적인 증거 중심이시죠. 그렇죠. 저는 폴리스 라인 너머에 있는 짙은 피냄새, 흙바닥에 간신히 남은 흐릿한 발자국, 억지로 뜯겨나간 문짝이나 피가 엉겨붙은 둔기 같은 거, 오직 물리적인 흔적과 팩트만을 쫓아왔습니다.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저한텐 인간의 악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범죄 현장에 널브러진 참혹하고 물리적인 결과물 그 자체란 말이죠. 현장에 남겨진 물리적 증거가 수사의 시작이라는 점은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형사님. 하지만 범죄의 진정한 완성은 그 피투성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완성된다는 겁니까? 범행은 이미 범인의 비틀린 뇌 구조, 그리고 깊고 어두운 심리적 결핍 속에서 먼저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거죠. 심리적 결핍이요? 네. 저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심연과 병리적인 구조를 해부하는 정신분석가입니다. 형사님이 아무리 많은 발자국을 수집하고 흉기에서 지문을 찾아낸다 한들 찾아서 수갑을 채우죠. 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습니다만. 오늘 분석 내내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날카롭게 부딪히겠군요. 아주 평행선을 달릴 것 같네요.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미션은 중국 범죄사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참혹한 사망자 수를 기록한 이른바 덜어다니는 재앙, 양신아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겁니다. 양신아이,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이 있죠. 이자가 남긴 공식적인 기록만 무려 67명 살해, 그리고 23명 강간입니다. 그 67명이라는 사망자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범행 횟수가 많다는 것 이상의 깊은 병리적 징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리적 징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 숫자는 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거대하고 파괴적인 충동으로 잠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거든요. 뚜렷한 타겟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일반적인 사냥꾼이 아니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저 눈앞에 숨쉬는 생명체를 모조리 박살내고 지나가는 거대한 재앙에 가까웠죠. 이 끔찍한 연쇄살인마가 도대체 어떻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유유히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체 그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네, 그걸 형사의 시각과 정신분석가의 시각으로 오늘 철저하게 교차 검증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활동하던 무대, 즉 이 통제불능의 사냥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스케일이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공간적 스케일. 수사관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뼈아프고 답답한 대목입니다. 양신아이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허난성, 산둥성, 안우이성, 허베이성 등 무려 4개의 성을 넘나들었습니다. 무려 4개 성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국 대륙의 4개 성이 합쳐진 면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웬만한 유럽 국가 몇 개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반경이죠. 특정 지역 경찰의 관할 구역이나 통상적인 정보망을 완전히 벗어나서 비웃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형사로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통 범행 반경이 이 정도로 넓어지면 필연적으로 기차나 시외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동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매표살 신분증 기록이 남거나 터미널 주변 CCTV 혹은 목격자의 기억에 어떻게든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양신아이는 그 당연한 수순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이 교활한 포식자는 오직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오로지 두 발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흔적이 남을 수가 없었군요. 네, 국가 방범망에 동선이 남을 리가 없죠. 그가 이동한 길을 추적해보면 가로등 하나 없는 광활한 옥수수 밭이나 인적이 전혀 드면 농촌의 거친 흙길뿐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어둠 속만 굴러다닌 거네요. 수사관 시각에서 이건 아주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회피 기동입니다. 정보망과 카메라가 전혀 미치지 않는 완벽한 물리적 사각지대만을 짐승 같은 직감으로 파고든 거죠. 아주 실용적이고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형사님, 그 어둠 속 동선이
경찰의 물리적인 추적을 따돌리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팩토는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훨씬 더 중요한 병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고된 이동 방식이 단순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죠.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뭡니까?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인적 없는 옥수수밭을 홀로 무표정하게 걸어가는 한 남자의 내면을요. 무표정하게 걷는 남자라.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살고 효율을 추구하며 사회 시스템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그저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옥수수밭에 숨어 다닌 걸? 전문가님이 너무 거창하게 심리적으로 포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포장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어두운 흙길을 택했다는 것은 그가 느끼는 철저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물리적 행동으로 투사된 결과예요. 사회적 고립의 투사다. 그는 세상과 섞이기를 거부했고 인간 세계의 불빛을 피해서 스스로를 완벽한 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길고 고독한 흙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타인과 사회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적의를 땔감 넣듯이 키워나간 거죠. 분노를 키웠다. 단순한 도피가 아니에요. 사회라는 구조 자체를 극도로 경멸하며 그 시스템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간 자의 병적인 고립 상태. 바로 그 고립이 괴물의 몸집을 키운 인큐베이터였던 셈입니다. 분노를 키우는 인큐베이터라? 심리적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해석이네요. 하지만 형사인 저한테 더 무겁고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그 유령의 옥수수밭을 빠져나와 도착한 현장의 참혹함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바로 그의 잔혹한 범행 수법, 애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 수사에서 애모는 범인의 습관이자 목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문과도 같거든요. 양신아이의 애모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일관됐죠. 맞습니다. 양신아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철칙은 바로 목격자를 절대 남기지 않는다였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었죠. 네, 그가 휩쓸고 지나간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건장한 부모, 심지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집에 숨쉬고 있는 일가족 전체를 그 자리에서 몰살시켰습니다. 정말 극도의 잔혹성입니다. 잔혹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고 꼬리를 밟히지 않으려는 아주 극단적이고 치밀한 실용주의이기도 합니다. 일가족을 몰살하는 그 참혹한 행위에서 실용주의를 읽어내시다니 수사관의 시각이란 때로는 범인의 마음보다 더 번주하게 느껴질 때가 있군요. 현장은 원래 피도 눈물도 없이 건조해야 사건의 진실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전문가님, 67명이나 죽인 이 희대의 살인마가 도대체 얼마나 정교하고 무시무시한 흉기를 썼을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그 정도 연쇄살인이면 자기만의 특정한 무기가 있죠. 놀랍게도 그는 사전에 총기나 날이선 전문적인 흉기를 단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범행 도구를 구매하거나 소지에서 생길 수 있는 추적의 단서마저 애초에 다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한밤중에 방범이 허술한 시골 농가, 잠금 장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나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집 마당이나 부엌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을 주워들었죠. 정확합니다. 피해자들 마당에 있던 쇠망치, 무거운 삽, 아니면 정육점용 두꺼운 식칼 같은 걸 집어들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정말 참혹한 현장이었겠네요. 저는 이걸 치밀한 심리적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눈앞의 생명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해버리는 동물적인 사냥꾼의 본능이라고 평가합니다. 무기 휴대 리스크는 없애고 오직 현장 조달 도구로 최악의 목적을 달성한다.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실전적이고 계산적인 생존 본능입니까? 형사님은 자꾸 실용과 계산이라는 단어로 그의 행동을 분석하시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의 지점을 봅니다. 반대 지점이요? 무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굳이 현장에서 조달했다는 사실은 철저한 계산이 아니라 내면에 끓어오르는 극도의 충동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짙은 경멸에서 비롯된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의 집 삽을 주워서 머리를 내리치는 게 경멸의 표현이라고요.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이 행위를 인간 내면의 더 큰 구조, 그리고 피해자들의 일상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가 손에 쥔 망치와 삽이 뭡니까? 피해자들이 낮 동안 땀 흘려 밭을 일구거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쓰던 평범한 일상생활 도구잖아요. 농기구니까요. 그 생명력 넘치는 일상의 도구로 그들의 삶 자체를 무참히 파괴한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상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양신 아이는 일가족이 잠든 가장 평화로운 공간에 침입해 그들의 물건으로 그들을 도살했어요. 이건 단순히 생명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평범하고 행복한 터전을 짓밟고 일가족을 몰살하는 행위 자체에서 병적인 쾌락을 느낀 겁니다. 타인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비틀린 우월감의 폭발이죠. 우월감이요? 무기도 없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살인이라는 행위를 어떤 이성적인 계획 아래 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파괴적 충동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즉흥적으로 쏟아내야 했던 병적인 배설 행위로 여겼음을 의미하죠. 병적인 배설 행위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대체 그는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시작했는가? 바로 범행의 동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수십 년 형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살인 사건의 동기라는 게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대개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좁혀지거든요. 돈을 노린 금전적 목적, 복잡하게 얽힌 치정, 아니면 아주 깊은 원한 관계죠. 일반적인 살인은 보통 그렇죠. 심지어 연쇄 살인범들조차도 자신만의 비틀린 철학이나 특정 외모를 가진 타겟을 고르는 나름의 이유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양신아이 사건이 정신의학적으로도 가장 섬뜩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섬뜩한 이유요? 그에게는 보통의 범죄자들이 가지는 원한도, 타겟을 고르는 기준도, 돈이라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순수하게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표본인 거죠. 오로지 살인 행위 자체가 주는 쾌락 단 하나만을 위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네, 과거 기록을 들춰보면 그가 절도와 강간미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죠. 네, 기록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수감 생활이 그의 내면에 있던 악의 스위치를 켜버린 방어쇠가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그는 세상과 사회를 향해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죠. 근데 그 복수 대상이 특정인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체포된 후 진행된 신문에서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하고 끔찍한 진술이 하나 있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시면 인간의 타르스 낙마의 숨결이 어떤 건지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건 마치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는 것과 같았다. 현장의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그 진술 듣고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인간이 할 소리가 아니니까요.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병리적 특징은 그가 타인의 자신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인간으로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완전한 상실. 사이코패스라는 거군요. 타인을 도구화하고 감정이 거세된 반사회적 상격장애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죠. 피해자들은 그저 무너뜨리고 짓밟아도 되는 묶인 돼지나 밭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했다. 어떤 세속적인 동기로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목적이 거세된 순수 악입니다. 그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이해나 인간성이 완벽하게 타버린 텅 빈 폐허였던 셈이죠. 공감 능력이 상실된 순수악, 인간성이 타버린 폐허. 전문가님의 그런 깊이 있는 심리 분석 참 훌륭합니다.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극적이네요. 분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병리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의 현실적인 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진 현장의 흙바닥으로 화제를 좀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끝은 체포와 사형이었죠. 네, 그 거창하고 무시무시한 순수 악이라는 괴물의 최후는요, 여러분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허무하고 심지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범인의 최후가 초라했다고 해서 67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악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무게가 가벼워지진 않죠. 하지만 범죄를 다루는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건조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3년 11월 허베이성의 한 평범한 유흥업소였습니다. 거기서 체포됐죠. 4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비웃으며 옥수수밭을 귀신처럼 걸어다니고 67명을 도살했던 악마가 도대체 어떻게 잡혔을까요? 뭐 대단한 특수부대가 투입되거나 천재적인 프로파일러가 심리를 꿰뚫어서 덫을 놓은 게 아닙니다. 우연한 검문이었죠. 경찰의 아주 일상적이고 지루한 평범한 불심 검문이었습니다. 순찰 돌던 경찰이 신분증 보여달라는데 없었고 당황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행동이 너무 수상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우연히 체포된 겁니다. 우연히 덜미가 잡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영원한 어둠 속으로 올가맨 건 결국 시스템이 축적한 데이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경찰서로 끌려온 그 초라한 남자가 희대의 연쇄살인마라는 걸 증명해낸 건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심리해부나 무의식의 분석이 아니었어요.
DNA였죠? 그를 단죄한 건 가장 물리적인 증거, 구강점막에서 채취된 DNA였습니다. 당시 중국 공안이 막 전국적인 미제 사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한 참이었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였죠. 양신아이의 DNA를 채취해서 컴퓨터에 돌려보니 무려 4개 성에 걸쳐 흩어져 있던 수십 건의 현장에서 채취된 범인의 타액 증거들이 완벽하게 교차대조 결과 오차율 0%로 일치한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네요. 아무리 대중교통을 피하고 옥수수밭을 유령처럼 날뛰어도 첨단 과학수사와 차가운 물리적 데이터 앞에서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명백한 팩트죠. 그 팩트 덕분에 2004년 2월에 총사령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범죄의 끝은 철학이 아니라 과학의 승리였습니다. 차가운 물리적 증거와 데이터베이스가 괴물의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사실은 저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형사님의 그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시각만으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공포의 잔해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볼까요? 양신아의 사건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궤적과 눈에 보이지 않은 심리적 시면의 붕괴, 이 두 가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충돌하고 결합한 비극이었습니다. 형사님은 과학수사의 승리를 말씀하시지만 전 시스템의 승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남자의 내면이 겪었던 깊은 병리적 소외,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켰을 때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그자의 뇌 구조나 심리가 얼마나 썩었든 간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괴물이 활개칠 수 있었던 물리적 환경의 구멍입니다. 물리적 구멍이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끔찍한 비극이 그저 수십 년 전 방범이 허술했던 먼 나라 농촌의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상과도 닿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가로등 하나 없는 낙후된 정보망, 인적이 드문 지리적 사각지대, 생존을 지켜줄 튼튼한 문짝조차 없었던 빈곤이라는 사회 인프라의 틈새. 이게 어떻게 괴물을 키워내고 완벽하게 숨겨주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범죄는 언제나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고 들어오니까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방범망의 사각지대도 치명적이죠. 하지만 형사님, 심리적인 사각지대 역시 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사각지대요. 사회 주류에서 밀려나 옥수수밭 같은 고립된 공간에서 분노와 적의를 키우는 이들을 방치하는 시스템의 부재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건을 지켜본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전 곰곰이 씹어볼 만한 아주 근본적이고 서늘한 질문을 던지며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해보시죠. 양신아이는 카메라 렌즈와 매표소 기록을 피해서 4년 동안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무너뜨린 건 DNA 데이터베이스라는 가장 거대한 정보망의 힘이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양신아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의 초고화질 CCTV, 실시간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 완벽한 물리적 감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옥수수밭을 걸어 다닌다면 위성이나 드론이 포착해내겠죠. 물리적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끝일까요? 우리가 모든 거리를 카메라로 비추고 물리적인 고립을 막아냈다고 해서 제2, 제3의 양신아이 같은 괴물의 탄생을 영원히 막아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안심할 수만은 없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악애와 고립 역시 기술에 발맞춰 형태를 바꿉니다. 이제 사람들은 굳이 캄캄한 옥수수밭을 걷지 않아도 돼요. 방구석에 앉아 스마트폰 스크린만 쳐다보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디지털 옥수수밭 속에서 사회와 완벽하게 단절된 채 거대한 분노를 키울 수 있죠. 디지털 옥수수밭이라. 무서운 비유네요. 길거리에 카메라를 촘촘하게 깐들 이 첨단 과학조차 닿지 못하는 디지털과 심리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형태의 유령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물리적 범죄자를 잡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사이 심리적 괴물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학이 범죄 동선을 완벽히 통제하는 날이 올지, 아니면 인간의 악애가 우리의 내면이라는 새로운 사각지대로 진화해버릴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 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안전한 연대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 파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